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토론 3주차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죠. 1차 시에는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 2차 시에는 논증적 에세이, 논증적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3차 시에는 비평문 쓰는 이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3주차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독서 토론 교과목에 걸맞게 주요 작품들, 선별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PDF 한글 파일에서 PDF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PDF를 다시 이렇게 한글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깨지고 다시 아주 번거로워서 PDF 자료여서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1학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1학기 때도 이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1학년도 2학기죠. 2학기. 그리고 1학기 때는 2주 때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잘못된 거죠. 3주로 바꿔야 되는데, 3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요거, 예, 요 2주가 아니고, 3주죠. 3주. 예. 3주, 그러니까, 독서 토론 2021학년도 2학기 제 3주차에는 알베르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습니다. 알베르 까미 소설 테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주제가 뭐냐면, 공동체의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 윤리, 이런 내용으로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주차에 맨 앞에서 내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50분으로 매 차시, 매 차시 50분짜리로 수업 동영상을 다시 만들고 편집해서 지금 CMS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CMS에 올려놓은 수업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은 1주, 2주 받고 이제 3주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주 1차 시에도 50분, 2차 시에도 50분, 3차 시에도 50분 이렇게 만드는데, 내용 자체는 이 알베르 까미 소설 퀘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PDF 파일 수업 자료 요 내용 자료는 지금 8페이지짜리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할 테니까 또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읽어보거나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서와 토론 우리 분반에 이번 학기 2021학년도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수강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주차에도 설명을 했는데, 2주 1차 시도 설명을 했는데, 어, 이제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여튼 한국어를 부지런히 배워서 잘 이해하고 또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는 문자 언어, 글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것을 아마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아주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언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2주 1차 시에서 이 리포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내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2주 1차 시 그 리포트를 쓰는 방법에 대한 내 설명을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을 텐데, 일단은 1차 시에도 이제 조금 뒤에 또 30분 정도의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던, 뭐 조금 했더라도 비슷하더라도 이제 보충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이 페스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는 그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부조리,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에 관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페스트는 삶의 부조리의 문제와 함께 그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부조리에 반항하는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페스트에서, 페스트는 이제 흑사병을 일단 그 이야기하죠. 그 쥐 벼룩을 감염원으로 해서 인간이 이제 감염이 되면 몸이 새카맣게 변해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전염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페스트는 그래서 죽음이라든가 질병, 그다음에 고통, 불안, 이렇게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어떤 부조리한 제도와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 페스트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우선 의사 리웨, 베르나르 리웨라고 하는 리웨, 그 의사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리웨는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PDF 수업 자료 제일 제목으로 내가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공동체의 위기에 맞서는 개인의 어떤 책임 윤리, 이것을 의사 리웨가 잘 구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스트 소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의사 리웨의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설 페스트는 여러 인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 어떤 유대감, 연대의식, 그걸 형성함으로써 인류를 평화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작가 정신이 잘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여러분이 부조리가 뭐냐? 알베르 까미는 이 부조리한 상황, 의사 리베를 중심으로 이 부조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는,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조리는 도대체 뭐냐? 부조리. 부조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그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 불합리, 배리, 모순, 불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음, 이런 조리에 맞지 않다. 아닐 부자니까 아니 부자, 부조리, 아니,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 조리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적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본래의 뜻은. 그런데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사르트르라든가 뭐 이 까미라든가 이런 프란츠 카프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문학을 했던 이런 사상가, 작가들이 이제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히 알 수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삶, 운명,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복잡다단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요. 모든 일을 완전하게 또 해낼 수도 없고, 또 하나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 불멸에 대한 그런 환상을 품는다거나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그 희망을 품는 일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까미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미래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소 이제 그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운명적 한계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르트르나 까메 같은 작가들은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온갖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이 까미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페스트에 대해서, 페스트의 어떤 줄거리 내용에 대해서 또 주제의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알제리 오랑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항구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쥐들이 피를 토하면서 여기저기서 죽어간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페스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1947년에 발표된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13세기, 14세기 그 무렵에 중세 유럽에서 몽골군이 중국을 거쳐서 서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정복 전쟁의 와중에 이제 그 유럽에다가 페스트를 이제 전파하죠.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4년 만에 패스트에 감염돼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에 이 패스트가 발표할 때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2년 전에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미가 패스트를 쓰면서 그 패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어요. 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물질 문명,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바탕으로 대량 파괴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어떤 죽음과 불안과 공포의 감각을 갖게 했던 2차 세계대전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 패스트, 이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가 퍼져서 또 이제 도시가 봉쇄되고 1년 동안 봉쇄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이 소설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제 의사 리에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떤 이 패스트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다만 패스트에 걸려서 숨가쁘게 또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까딱 그러다가는 자기들 또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이제 물로 깨끗한 수건에다가 그 물로 땀을 닦아준다거나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어떤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군에 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합리, 이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패스트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에 굴복하거나 그걸 피해서 도피하지 않고 그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남아서 패스트균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알베르 까미는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의사 리웨라든가 기자 랑베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직원 타루라든가 이런 보건대를 조직해서 패스트균에 맞섰던 이런 사람들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저항하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의 모습인가를 이 패스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인간의 어떤 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런 새로운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제시해 주는 것이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이 까미의 베스트는 이렇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를 이제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 예 뭐 지금 앞에 한 20분 정도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인제 뒤에 30분 분량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50 분으로 만들어서 CMS에 또 3주 1차 시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매 주차 이렇게 내가 50 분씩 수업 동영상을 이제 만들고 또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편한지, 아니면 30 분짜리 수업 영상을 올려 놓고 한 25분 정도는 여러분과 또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내가 퀴즈도 내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그 상호작용했던 내용을 또 인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 탑재하고 그런 것이 편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생각에는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이렇게 50 분씩 제작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놓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단톡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는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이제 e클래스도 있기는 하지만 e클래스를 통해서 그 CMS에는 인제 그 이렇게 수업 자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또 그 수업 관리 시스템에는 인제 과제도 그쪽으로 또 올리고 그러긴 하겠지만,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수업의 내용과 수업 일정과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하겠다고 단톡방을 만들어 두었는데 몇 사람은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죠? 수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 50명 내외 그 번거롭게 정말 내가 아주 글씨도 작은 자판 이 휴대폰에다가 일일이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해 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편하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단톡방에 나가는지 모르겠어. 몇 사람이 나가. 어. 본인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난 답답한 게 없어요. 그쵸? 난 답답할 게 뭐가 있어. 어. 자, 독서 토론 제3 주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게 끝난 건 아니고 앞부분 20분 이 정도 하고 뒤에 이제 30 분짜리 만들어 놓은 영상을 또 네,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일단 앞부분 20 분은 이제 보충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서 토론 3주차 공부를 합시다. 1주차에는 우리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했었고, 2주차에는 리포트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어요. 3주차는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어가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그 태도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이 자료,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자료는 지금 PDF PPT 자료죠. PPT 자료인데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수업 자료는 PDF 파일로 8페이지짜리 따로 올려줄 거예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 PDF 8페이지짜리 자료에 충분하게
이 3주차 수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까미 소스톨 페스트 읽기를 2주차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학기는 3주차에 이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건 뭐 별 문제 없겠고. 자, 그리고 어,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질 않아서 여전히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도. 그런데 이제 이 까미 소설 페스트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2년 후에 1947년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가 이제 함의하는 게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그래서 일상이 정지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페스트를 읽어가면서 음, 인간의 어떤 삶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어떤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3주 독서 토론 3주차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영상은 그 1차시, 2차시, 3차시 30분씩 나눠서 제공될 것이고, 8페이지로 이렇게 요약된 PDF 수업 자료는 하나로 이렇게 합해서 제공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수업에 이건 2차 시가 아니고 3차 시입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전염병. 전염병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인류의 삶에, 인류 역사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예, 그리고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인류의 삶에, 생명에, 또 문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메 소설 테스트의 어떤 내용과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것인데,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이제 내 안에 그런 패스트, 그러니까 패스트가 의미하는 게 일단 그 질병, 패스트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감염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게, 그래서 내 안의 패스트는, 그러니까 이 내 안의 패스트는 이제 뭐 2차, 3차시 공부를 하겠지만 3차시 공부할 내용이 되겠죠. 분량으로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이제 3번, 4번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차 시에 그렇게 해서 이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편견의 문제를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의 기원과 인류에 끼친 영향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앞에는 이제 몇 개 그 사진을 보면 페스트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알베르 까미가. 그렇고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1947년이면 여러분 그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연상작용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언제 그 해방됐죠? 일제강점기로부터 1945년이죠. 그러니까 1945년은
1945년 8월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2년 후에 발표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페스트는 조금 더 뭐 공부를 하겠지만 그 감염증 쥐로 인해서 엄청나게 감염되고 전염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그런 무서운 흑사병을 일단 의미하긴 하지만 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그 관점의 해석이 가능한 이런 게 이제 좋은 문학이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스트는 사실은 이제 알베르 까뮈의 소위 부조리 3부작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시시포스의 신화, 그 다음에 페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조리 3부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페스트 1947년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순서에서 말했던 이제 전염병의 기원, 전염병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개입했고 인류 역사에 어떤 그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류 조상이 출현했다. 이건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이후에 소규모의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까지 인류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균형 상태에 변화가 생기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구석기 시대 지나고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죠. 정착 생활을 하죠. 한 곳에 이렇게 농업 생산, 농업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농경을 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이제 그 인류와 자연 환경과의 어떤 균형 상태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농업 생산이 늘어나겠죠. 정착 생활을 하고 이제 이 농업을 이제 그 농업을 통해서 농경을 통해서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삶이 안정되니까 당연히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농경지를 개간하고 또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만들고 이건 뭐겠어요. 이제 뭐 우도 보면 그 도시에서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우리 광주에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가다 보면 작은 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산을 일부러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산자락을 좀 깎아서 뭐 논이나 밭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만들고 가축을 이제 사육하게 되니까 그 자연 생태계에 일정하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일부 종의 동식물이 과다 증식하고 반면에 어떤 종은 또 이렇게 소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떤 요인으로부터 이제 인류를 지금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생태계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걸 의미하죠.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그 종이 과다 증식하거나 또는 반대로 소멸하고 말기 때문에 이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 모여 산다는 얘기죠. 모여 사는 사태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생물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그 바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데
대체로 가격이 좀 싸잖아요. 싸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양소도 모든 과일은 다 그러긴 하지만 영양소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값싸게 좀 그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대 과일인데 점차로 한 종류의 바나나 종만이 남게 되고 왜냐면 대량 생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그런 이를테면 바나나에 어떤 치명적인 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바나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우리 인류 이제 뭐 이 지구에서 바나나라고 하는 그 식물종은 완전히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게 단일 품종으로 즉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어느 하나의 그뭐 생물이 과다 증식된다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이제 어떤 그 이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몇 가지 흐름을 좀 놓치지 않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관계시설이 이제 이를테면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이거죠. 그 농사를 짓는데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건데 비가 이제 뭐 올 때는 엄청나게 우리 8월 초에 그랬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뭐 홍수가 지거나 소위 물난리라고 하잖아요. 또는 어떨 때는 사실 지난 겨울에는 거의 눈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제 관계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음, 이 관계 시설 확충.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뭐가 어쨌든 자연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한자를 찾아보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삶을 이제 좀 더 편리하고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자연을 인위적으로 소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시설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 게 불구하고 충분하게 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단 편리성, 요용성, 편리성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이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미시가 아주 작은 걸 말하죠. 미시기생체의 이동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도시의 발달은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 도시가 이제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수도권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자원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파트 집값의 문제도 사실은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도시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감염증이죠.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좀 적절한 어떤 그 인구 밀집도가 있겠죠. 이제 다른 수업에서 내가 또 공부하고 그러는 게 뭐가 있냐면 건축의 경우도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휴먼 스케일이 이제 규모를 말하죠. 휴먼.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높이로 보면 5층 높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5층 정도의 높이는 한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20층, 30층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저게 몇 층이지 하고 우리가 세어 보다가 또 잊어버리고 다시 세거나 그러잖아요. 세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친화적인 그 다음에 이제 넓이도 그 정도의 넓이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인간 친화적인 그런 어떤 건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학에서도. 자, 어쨌든 이렇게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과잉 이제 인구가 모여 살면 이제 이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이 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의 역사에서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에 의한 떼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인류가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며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인류의 삶과 자연 환경과의 어떤 균형 상태에 변화가 왔다. 그리고 이제 뭐 농경에 적합하게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종의 동식물이 과다 증식하고 또는 이제 반면에 종의 다양성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 살잖아요. 그럼으로써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으로 폭발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이제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의 우한에서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그런 어떤 동물들, 예컨대 뭐 박쥐라든가 또 다른 이런 그 동물들을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걸 이제 인간이 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 급속도로 확산되는 아마 이런 경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의 떼죽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부터, 그렇죠?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제 급속도로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되죠. 왜 그렇습니까? 교통이 발달, 인구 되면 이동의 편리성, 비행기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와 도시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이동이 아주 굉장히 빠르죠. 뭐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지구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 간의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던 게 지난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몽골족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게 되죠. 그러면서 질병의 교환도 뭐 문명의 교환뿐만 아니라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몽골군이 14세기네요. 몽골군이 크림반도 조금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쪽이거든요.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안에서 페스트가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몽골군이 이렇게 그 중국의 대륙을 거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갈 때 이게 흑사병 이 페스트가 뭐 중국 운남성의 이제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실크로드를 거쳐 후케 연안의 크림반도 지역 국가들 뭐 베네치아, 비엔나 등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확산됐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몽골군이 이제 카파성을 공격할 때 그렇게 됐죠. 카파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군 안에서 이제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퇴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이때부터 유럽의 진짜 재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성체를 포위 공격하던 타타르군이 영내 페스트가 발생하니까 흑사병에 감염된 이 타타르군은 이제 그 몽골군의 그 복속된 그런 군대죠. 타타르군의 영내 페스트가 발생하니까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성 안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뭐 세균전 같은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제노바 상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각각 자기들 나라로 이제 귀국하면서 이 페스트가 이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몽골군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페스트는
뭐 한 4년여 동안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그 치명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이 뭐 14세기에 보니까 흑사병의 참상을 묘사한 뭐 14세기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체, 뭐 관, 시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땅에 묻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이 이제 패스트는 어떤 이제 균, 미생물, 어떤 미시균으로부터 주벼룩에 이제 옮겨가고, 주벼룩이 이제 쥐에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쥐는 또, 우리 인간에게 그 가까운, 그 동물들이 뭐, 애완개, 뭐, 애완견, 개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양이 생각하면 뭐에 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에 주거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감염 경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스트에 감염되면 그 화상 이제 불에 데일 때 그 심하게 데면 화상 때 수포 같은 그런 종기가 생기고 고열과 발작을 일으키고 온몸이 이제 골마서 검게 변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지금 뭡니까? 이 몽골군이 이제 그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뭐 그럴 때 옮겨온 페스트가 한 4년여 만에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절멸시킬 정도였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것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아메리카 원주민이 겪은 등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그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16세기에 스페인의 이제 코르테스, 스페인의 어떤 뭐 장군이고 그러겠죠. 이 사람이 단 600명의 병사로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것은 사실은 그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우수한 그 화기로 무장한 이 많지 않은 병사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수한 화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그야말로 뭐 활과 창 정도의 무기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원주민들을 얼마든지 이제 살상하면서 침략을 하고 정복을 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겠어요? 이들이 스페인 병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전염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후에 한 120여 년 동안에 멕시코와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000년 동안에 겪었던 전염병을 순차적으로 이게 이제 전염병을 맞이한다 그러면 전염병을 감염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처음에 천연두, 그 다음에는 홍역, 그 다음에 뭐 발진티푸스와 유사한 질병, 그 다음에는 뭐 인플루엔자와 디프테리아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인구의 90%가 거의 절멸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인구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밀림에는 뭐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열증이 침투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기생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당연히 인간의 어떤 마음과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와요. 어, 그 변화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페이지까지만 이 페이지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2차 시로 넘어가야 되겠군요. 자, 패스트 침입 이후 유럽에는 신비주의가 등장해요.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물론 이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 어떤 패스트라든가 이런 그 질병의 문제만은 아닌데 그런 어떤 뭐 종교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사건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그 아까 살폈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정복자들의 강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그 자신들을 지켜줘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매우 그 무용하다는, 그야말로 쓸모없다는, 이를테면 이 민족의 침입에, 그 다음에 여러 그 어떤 전염병에 아무런 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어떤 태도의 변화랄까,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시는 마치고 이어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이가 부르는 한숨 듣고 1차 시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가 이제 다른 생각을 봐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예, 가사가 참 좋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예, 일단 3주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